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 뉴딜과 미래 일자리, 어떻게 보면 미래 일자리가 아니라 현재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강북구 창업교육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이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기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1960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우리가 파리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1960년생에 비해서 폭염은 7배, 홍수나 가뭄이나 흉작이나 산불은 2배 가까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후위기로 인한 이런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전개가 되면서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요. 1988년도에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를 정의하기를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하는 것을 기후변화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화석 에너지를 연소하거나 농업의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배출을 하는 이런 인간의 활동,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또 냉매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불화가스가 나오는 등의 이런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불화가스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렇게 배출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켜서 일어나는 것이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너무나 이런 중립적인 표현이다.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위기의 심각성을 이 climate change라는 이 단어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디언지는 climate crisis,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이야기를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표에서 보듯이 1990년 이후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1990년에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었던 온실가스가 330억 톤이었다면은 2019년도에는 524억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88년도에 IPCC가 결성이 되고 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97년도에는 교토의정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토체제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훨씬 더 많이 배출해온 선진국이 먼저 줄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만들어진 교토의정서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토가 아닌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 맺어지면서 선진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각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은 1.1도 정도 올랐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 세계 78억 명이 또 경제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을 거고, 이렇게 뿜어낸 온실가스는 지구 평균 기온을 계속 올리게 될 텐데요. 파리 협정 논의를 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도대체 몇 도에서 안정화시켜야 되냐, 몇 도에서 멈추게 해야지 우리가 그나마 이 지구에서 이 우리와 또 다양한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노선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2018년도에 이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로 올라갔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라갔을 때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지노선을 정하게 된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은 1.5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인간과 이 지구의 생태계에 높은 위험, 그리고 2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우 높은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염일, 극한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또 1.5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구의 바닷속 산호가 70에서 90%가 소멸하게 되고, 2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99% 이상 소멸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IPCC에 모인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그러면 그 1.5도, 우리가 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라고 전망을 했을 때 2021년에서 2040년, 이 얘기는 20년 이내에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도에 도달한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또 1.5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1.5도를 만드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그에 따른 온난화 효과로 1.5도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그 1.5도에 도달하게 만드는 온실가스 배출은 약 10년 이내에 다 배출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1.5도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표에서 이 가로축은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로는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인류가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쭉 증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소 중립이란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추가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는 순 배출량이 0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배출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해서 2050년 이전에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으려면은 배출 제로, 그러니까 아예 배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만약에 조금이라도 배출하게 되면은 이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상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스 발전에서 CO2가 배출이 되면은 굴뚝에서 그 CO2를 잡아가지고 땅 속에 묻어버리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CO2가 배출이 됐을 때 우리의 산림이 CO2를 흡수해서 상쇄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숲이 흡수하거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흡수하는 데는 비용도 들고 그 흡수하는 양에는 한계가 뚜렷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가장 많은 배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류의
에너지 사용의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무를 연료로 해서 사용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185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저 표를 보시면은 약 1950년대부터 이 우리의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가까이를 어떻게 앞으로 30년 이내에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거의 극단적인 이 소비량 감소,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에서 벗어나야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만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는 온실가스, 7가지 온실가스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불화가스류라든지 이 모든 것을 줄이는 것을 탄소 중립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엄청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2018년도에 발표가 되었을 때 사실 저 목표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그 발표 이후에 2019년도에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서 이제 미루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기후행동이 전 세계 곳곳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또 그 2019년도에 미국에서는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청년들의 그룹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린 뉴딜,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녹색 일자리를 원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녹색화하면서 화석 에너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2020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에서도 기후위기를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로 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그룹은 화석에너지 관련한 기업으로부터 로비 받고 정치 자금을 받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유럽 안에서도 유럽에 있는 다양한 이 노동조합이 저기 보면은 죽어버린 지구에는 일자리도 없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상태,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재난의 강도가 너무 강력하게 진행이 될 때는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도 그리고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일자리의 전환이 필요하다.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 어떤 충격을 그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에만 다 전가하지 않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전환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제로까지 바닥까지 내린다라는 것은 기존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에 충격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일자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이 두 가지의 경로를 같이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가 왜 왔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자연 생태계에 대한 착취라든지 파괴가 선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제를 녹색화해야 된다. 그리고 탄소 중립의 경고를 매우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 방안으로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는 녹색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경제의 녹색화, 금융의 녹색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1년 현재 전 세계 13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고요. 이 미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거대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거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산유국까지도 이 탄소 중립 선언 대열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든지 또는 화석 연료에 주고 있던 보조금을 폐지한다라든지 이런 기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그 경로에 있는 2030년, 지금부터 2030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남아있는 탄소 예산 개념으로도 보면은 지금 수준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1.5도를 만드는 온실가스는 앞으로 10년 안에 다 배출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지금부터 2030년을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급진적으로 줄이는가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보시면은 영국은 2030년까지 90년 대비 68%, 독일은 65%, 미국도 50에서 52%,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40%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를 상당하게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이런 노력, 기존에 줄이겠다라고 했던 목표보다 상향해서 줄이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줄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온실가스 다배출과 관련된 산업의 전환,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한다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또 건물 분야에서도 아주 급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농업 분야에서도 메탄가스라든지 아산화질소를 많이 뿜어내게 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여러분께서 보이고 있는 이 숫자들이 결국은 산업의 전환과 일자리의 전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역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원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40%였는데요.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 목표치를 55%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높아진 만큼 높아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들이 필요하는데요. 예를 들면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교통과 건물을 포함한다든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를 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를 높인다라든지 또 공공 부분에 EU 국가들은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3%씩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이런 정책을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유럽 전역에 있어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또 공공 건물에 대해서 매년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건물에 있어서 단열도를 높인다든지 삼중창을 설치를 한다라든지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 효율을 높고 그리고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이 에너지 효율 시스템, 이런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늘거나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만큼 석탄이라든지 가스 발전과 관련 영역에서는 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 또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도 유럽이 목표치를 올리면서 2035년도부터는 모든 신차는 배출량 제로로 이 규제를 하게 됩니다. 2035년도 배출량 제로라는 얘기는 유럽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유럽이 이렇게 규제를 정하게 되면은 한국의 자동차 기업도 여기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3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분야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차량이 바뀌게 되면은 주유소도 바뀌게 되겠죠. 기존에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전기 충전이라든지 이 수소 충전소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의 이런 공간이라든지 도시의 풍경도 이런 자동차 산업의 변화, 자동차 규제의 변화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급격하게 변하게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전 세계 13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집중해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 탄소 중립 사회가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상상해 보면 거기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탄소 중립 사회의 핵심은 석탄 발전을 모두 폐쇄하는 것이 우선하게 됩니다. 석탄 발전소가 폐쇄가 되면 그 석탄에서 생산하던 전기를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건물에서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든지 건물 리모델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또는 기존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설계라든지 또는 시공이라든지 이 원래대로 설계하고 시공한 대로 잘 되었는지를 감리한다라든지 또 그렇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를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에 있어서도 시멘트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철강 부분, 온실가스 많이 배출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탈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교통이 확대가 되면서 철도 위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든지 우리가 물류라든지 인간의 이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과 선박에서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가 개발이 된다라든지 전기 비행기라든지 전기 선박이라든지 수소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탈탄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배출한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토양을 회복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식품의 손실을 줄이고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든지 대체 가공식품이 확산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유럽이 2035년도에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내연기관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건지, 그리고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60여 개의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은 어떻게 정할 건지,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교육 시스템, 세금, 에너지 가격 등 많은 부분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독일의 2045 탄소 중립 로드맵에 관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보고 계신데요. 자, 독일은 2050년이 아니라 2045년, 그러니까 5년 정도 더 당겨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저기 85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억 5,800만 톤을 대기 중에 온실가스로 뿜어내고 있는데, 이걸 2045년도까지 탄소 중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4억 3,800만 톤, 약 절반 가까이를 10년 안에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 4억 3,800만 톤은 15년 동안에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어떤 한 영역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듯이 에너지, 수송, 산업, 건물, 농업, 폐기물,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 인간의 사회활동, 인간의 생존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은 탄소 중립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경제를 바꿔간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 탄소 배출량을 바닥까지 만드는 수준에서의 산업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전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18년도 7억 2,800만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배출량 11위입니다.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수준에서 비해서 쭉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2019년도에 부터 줄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는 잠정적으로 6억 4,800만 톤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쭉 보시면은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에너지 분야이고요. 그리고 0을 기점으로 0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막대 그래프들이 보이실 텐데,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산림이 CO2를 흡수해주는 흡수량입니다. 자, 우리가 탄소 중립은 거의 대기 중에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거고, 우리가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상쇄해서 순 배출량 제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2050년의 끝단을 보시면은 저기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게 나오는 저 지점이 있을 텐데요. 저 지점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 5월 29일에 우리나라에도 탄소 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한국이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탄소 중립의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되고 각각의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됩니다. 2050년의 미래를 그려보고 2050년의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각각의 부문별로 해야지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A안, B안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년 뒤에 한국의 탄소 중립에 있어서 A안은 약 8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그것을 상쇄시키는 안이고요. B안은 1억 1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그것을 또 상쇄하는 안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귤색이 전환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양인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주황색이 산업 분야이고요. 회색이 건물, 그리고 파란색이 수송 분야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위에 보이는 초록색이 폐기물 분야이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농축수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한국의 배출 원별 이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0 아래로 되어 있는 저 초록색이 바로 우리나라의 산림이 흡수해서 상쇄하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050년에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A안에서는 여러분 귤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귤색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A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량이 0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 그러니까 석탄 발전과 가스 발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주황색이 제일 많이 남아있죠. 산업 분야가 제일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1540만 톤 남아있는 것이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50년에도 식량을 생산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분야, 농축수산 분야, 그리고 건물과 수송 분야도 획기적으로 줄인 가운데서 8천만 톤이 배출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2,500만 톤 정도를 숲이 흡수하고, 그리고 5,500만 톤 정도를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이용해서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2050년도에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저만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배출량을 줄여가지고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7억 톤이 8천만 톤 그리고 1,100만 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배출량을 거의 7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있다면은 그 중간 경로로서 2030년에 7억 톤을 4억 3,700만 톤으로 줄이는 2030년의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문별로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환,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분에서는 2018년 대비 44%를 줄여야 되고요. 산업,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정제가 많이 배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2018년 대비 15%, 수송과 건물에서는 30% 이상, 농축수산에서는 27%, 폐기물 분야가 가장 많은 감축 목표치를 갖고 있죠. 2018년 대비 47%를 줄이는 이런 목표들을 다 달성을 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때 동원될 수 있는 전략이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과 이 불평등 해소, 그리고 산업의 탈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2020년도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탄소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을 친환경 저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경제사회 녹색 전환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확산, 전기차 수소차 확대, 그리고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그리고 저탄소 녹색 산단,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 뉴딜의 대표 과제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노후 학교에 대해서 단열과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을 올려서 학교부터 바꾸는 이런 정책이 있고요. 스마트 그린 산단 정책이 있고,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 있고, 그린 에너지라고 해서 해상 풍력을 포함해서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한 정책은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보급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영역이 변화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가장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아까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이 발전 부분,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영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이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발전 부분, 그러니까 전력 생산 분야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2030년에 44% 전력 분야는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은 절반으로 줄여서 22%대로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현재 6%대를 30%대로 5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만만치 않은 이 변화인데요. 저는 2030년의 목표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갔다,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과 체제는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이 최종 목표점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탄소 중립의 핵심은 탈탄소화입니다.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석유, 석탄, 가스를 거의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석유, 석탄, 가스를 안 쓰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그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전기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기로 바뀌게 됐을 때 산업 현장도 전기를 쓰게 되고, 이동할 때도 전기를 쓰게 되고, 또 우리가 건물 냉난방을 할 때도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게 되는 거, 그리고 농기계도 전기 트랙터가 등장을 한다라든지, 또 어선도 전기로 가는 어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석 에너지가 하던 일을 전기가 대신하게 되니까 전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효율화를 한다 하더라도 화석 에너지가 하던 역할까지 전기가 한다고 했을 때는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전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석탄 발전과 가스 발전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폐기물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는 비용 문제 때문에 원전을 대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 가널성이 있고 변동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은 낮에 생산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 생산하는데, 우리는 일정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력망에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전력망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대안이 바로 분산에너지와 스마트 전력망이 만나서 이 공급에 대한 이런 변동성을 이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수요 차원에서의 반응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전력망 체계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과 같이 지금까지는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쓰기만 했다면은 이제는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 낮에 과잉 생산된 것은 저장장치에 저장을 하거나, 또 과잉 생산된 것은 가스라든지 열로 전환해서 보관을 하다가 필요할 때 쓴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분산형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기를 쓰세요라고 송전하는 단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은 전기를 언제 어떻게 쓸지 수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배전 단위의 역할, 배전망의 역할이 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가면서 화석 에너지가 하던 역할을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지역 곳곳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는 에너지 정보와 데이터 기술, IT 기술이 전력망 운영과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통하게 되면은 지난 5년간의 서울의 전기, 가스, 수도, 열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 공급이라든지 전력 시스템 전환 이런 것들을 도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용주택, 건물에서의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들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수요 자원 시장이라고 해서 전력 피크 시기에 전기를 쓰지 않는 수요 반응을 통해서 오히려 전기를 안 쓴 만큼 돈을 받는, 전력 거래소로부터 돈을 받는 이런 시장들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서울의 서대문구와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이 단일 전기요금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는 비싼 전기요금,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를 적게 쓰는 시간에는 낮은 전기요금 제도가 적용이 돼서 언제 자기가 전기를 사용할지를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서 변동성을 수요 차원에서 수요 자원 시장 참여라든지 골라 쓰는 전기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방향으로 능동적으로 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의 지붕 위에 태양광을 올리고 ESS를 달아서 이것을 가상발전 형태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도시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이 올라가면서 도시에서도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은 농촌에서도 에너지와 식량을 동시에 생산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저장장치, 그리고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그리고 목질개 우드칩이라든지 펠렛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플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자립, 그리고 오히려 지역에서 더 많은 재생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모델들도 가능해질 겁니다. 동시에 이제 기업들도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00%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로 기업 활동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여 개의 기업이 아리백, 그러니까 100% 재생전력 기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의 최종 탄소 발자국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의식주, 이 영역에서도 탄소 중립은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탠드라는 이런 시민사회에서 이 의류업체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의류업체들은 거의 F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기후변화에 대응에 어떻게 잘하고 못하는지를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저탄소 소재를 활용하는지, 배송은 친환경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모든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재생전력,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저탄소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배송을 하더라도 수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배송이라든지, 또 배송 과정에 필요한 이런 패키지, 포장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하거나 이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라든지, 여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패션 기업들이 원재료 추출에서부터 가공, 생산, 유통 전반에 걸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듯이,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기업들 또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이런 영역에서의 이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측정과 평가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친환경 패션 브랜드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의류를 생산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뜨고 있고요.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 전과정, 그러니까 농업과 축산에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그 농축산품의 가공, 유통, 그리고 폐기물 관리, 이런 전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대안, 정책,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리시 같은 지자체들도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식품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식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식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지, 육류 기반의 식단을 채식주의 식단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식재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송되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가에 따라서 탄소 발자국은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런 방식의 접근들이 식품 생산 그리고 식품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식까지 왔는데요. 주를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전환 분야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환 분야는 산업의, 수송의, 건물의, 농축수산의, 폐기물의 각각의 이 영역으로 더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부문별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영역이 산업 영역이고요. 그 다음이 건물입니다. 건물에서 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러면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 사례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짓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느냐. 자, 우리나라에는 약 700만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 700만 동의 건물들이 거의 모두 그린 리모델링이 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큰 과제로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100% 업사이클링 재료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이 건설에 쓰인 유리창이든 창틀이든 지금 외벽에 붙어 있는 이 외벽 재료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재료들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기존 건물에 있던 것들을 다시 쓰거나 업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폐기물로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그 건물을 다 부셔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 건물에 있었던 콘크리트, 유리, 창틀, 바닥재 이런 것들을 다시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새로 지을 때 다시 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원순환 쪽도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이 페트병, 플라스틱을 회수한다라든지 또 재활용하고 또 이 플라스틱 규제가 강해지면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라든지 또는 수리받아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확산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반영한 문화예술 활동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영역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우리 사회의 전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늘어나는 일자리, 에너지 전환과 건물, 친환경 농업, 순환경제,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또 지키는 일, 숲을 지키는 일, 나무를 심는 일 이런 것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이라든지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잘 전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녹색 직업훈련이라든지 또는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안전망을 갖추는 일, 이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지역 분권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못지않게 지역별로, 노동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이 충격받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고려한 이 새로운 정의로운 전환 문제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지역 기반한 먹을거리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탄소 중립사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새로운 녹색 일자리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재생가능 에너지는 안 돼!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어떻게 그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 다 너무 힘들고 안 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전환하지 않게 됐을 때, 이 변화를 미뤘을 때 그때 받게 되는 충격과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해야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살고 싶은 사회, 충격도 있을 거고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회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회를 빠르게 만들어가면서 녹색 일자리와 녹색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요. 또 기존의 회색 산업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게 오히려 새롭게 우리 사회를 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의 미래의 일자리가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일자리,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빠른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